안녕하세요. 중랑구 부동산 채널 공실닷컴입니다. 오늘 같이 함께 하실 내용은 MBC PD 수첩을 혹시 보셨던 분들도 계실 테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당시 2019년 9월 24일에 방송했던 신축 빌라 전세 갭투자 사기 사건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강서구나 이제 은평구 이 지역으로 이 젊은 이제 친구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했었던 이제 사건이었어요. 오늘은 이제 그때 방송에서 다루지 않았었던 그 새로운 전세 사기 수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사건은 이제 제 고객이 피해를 당하신 내용이고, 지금은 이제 집을 팔고 다른 지역으로 가셨어요. 별로 뭐 좋은 기억이 아니어서인지 금매로 팔고 가시더라고요. 이 사건으로 이제 인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 피해자가 이제 다수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알아본 피해 건수만 수십 건에 달하니까 다른 이제 피해도 상당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물론 중개업을 하면서 갭 투자 뭐 물건이나 깡통 전세들 이제 많이 봐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이제 중개업자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임대차 중개를 하지는 않지만 그 전에 임대차 중개할 때 이 명함 뿌렸던 걸로 이제 지금도 하루에 갭 투자 물건 문자나 뭐 전세 임차인 구에 중개해달라는 문자, 뭐 전세 수수료 뭐 500만 원 이상, 어떤 현장은 뭐 1000만 원 주는 문자도 오더라고요. 많이 오면 뭐 하루에 보통 한 5건 이상은 오는 것 같아요. 요새 같은 경우는 뭐 부동산 이제 규제가 뭐 강화돼서 특히나 이제 아파트를 찾는 수요자는 많은데 이 빌라 같은 이제 매물은 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자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매매 수수료가 아니고 전세 수수료가 이제 뭐 500만 원, 1000만 원이더라고요. 냄새가 나죠, 벌써? 그러면 이제 빌라를 분양받은 이 갭 투자꾼들, 아니 그 투자자도 아니죠, 그 사기꾼들이죠. 도대체 그 사기쳐서 얼마나 남길래 저 짓들을 하는 건지 참. 그렇게 이제 전세 사기를 치는 가해자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그 피해는 어차피 우리 신혼부부들이나 이 사회 초년생 이 젊은 친구들이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일들은 이제 지방 뭐 소도시에서는 이제 일어나는 일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서울 시내 이곳저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한편으로 보면 이 전세법 때문에 생기는 폐해가 아닐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이 전세 제도가 사라지면 부동산 뭐 투기나 갭 투자, 뭐 전세 사기 이런 것도 다 사라지지 않겠어요? 그런 날이 이제 빨리 와서 이 피해자가 더 이상은 생기지 않았으면 해요.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설명해 볼게요. 이 보통의 전세 사기 유형들이 이 부동산 신탁이나 아니면 매도인 신분증 위조하거나 뭐 아니면 부동산 이중 계약하는 등 이제 이게 가장 자주 일어나는 이제 사기 방식들이거든요. 근데 이번 거는 일명 깜깜이 전세라고 폭탄 돌리기라고도 한대요. 뭐 지금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 폭탄을 안고 살고 있겠어요, 참. 그러면 사건 내용 이제 정리해 볼게요. 일단은 이제 신축 빌라가 전세로 나와요. 그러면 이제 B라는 분양자가 받은 것을 내놓는, 근데 이제 말하자면 이게 동시 진행 매물이에요. 전세하고 이제 매매 잔금이 이제 같은 날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계약이거든요. 참고로 이제 그때 당시 고객분이 계약했던 그 전세 보증금은 2억이에요. 그럼 이제 분양가는 과연 얼마였을까요? 뭐 신축이다 보니까 뭐 신혼분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이제 좋아하게끔 타겟을 딱 애초에 그렇게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한번 보고 오면 이제 확 빠지게끔 되어 있어요. 인테리어나 이제 막 옵션 등 뭐 신경을 이제 엄청 많이 쓴다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잠깐 이제 분양 실장들이 물건을 이제 부동산에 이제 뿌리면서 조건을 이제 정해요. 이 계약자는 이제 신혼부부나 뭐 젊은 사회 초년생들 이렇게 이제 위주로만 해달라고 의뢰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아직 법적인 이제 좀 지식들도 좀 짧고 이제 사회 경험도 이제 아무래도 부족하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만만하고 아주 좋은 먹잇감인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어떤 중개업소를 통해서 임차인이 이제 맞춰져서 계약이 돼요. 그래서 잔금날 이제 뭐 중개사님께서는 등기 체크해주고 근저당 말소 조건이면 법무사가 이제 뭐 말소까지 했는지 다 확인해주고 이제 안전한 상태로 이제 임차인은 이제 그렇게 입주를 하게 돼요. 본격적으로 이제 꾼들의 작업이 시작이 이제 되는 거예요. 입주 후에 이제 보통 한 3개월부터 이제 작업이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보니까 이 중개사님뿐만 아니고 뭐 임차인들도 한 3개월 동안 별일 없으면 딱 안심하고 있을 이제 그런 단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중개사님과 임차인은 이제 주어진 의무는 다 했어요.
임차인은 뭐 전입신고도 했고 확정일자 받았고 그 집에 살고 있으니까 뭐 점유도 하고 있고 다세대 뭐 빌라여서 설정된 근저당 말소까지 전부 다 확인했어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 신축 빌라 집주인인 이 김사기가 이 나사기라는 채권자하고 가장 근저당 채권 설정 계약을 하게 돼요. 이 선순위 채권인 그 세입자 보증금 등이 있으면 그 물건을 담보로는 금융기관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아니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은행권은 이제 잘못하다가는 이제 신불자가 될 확률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신용도에 전혀 영향을 이제 미치지 않는 이 개인 채권으로 작업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본론으로 와서 이 신축 빌라에는 원금 3,800만 원의 130%인 가장 근저당 금액 채권 최고액으로 4,940만 원의 이제 금액이 설정이 돼요. 몇 개월 후에 이제 근저당 채권을 이제 갖고 있는 그 채권자 나사기 씨가 이제 경매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럼 임차인은 이제 날벼락을 맞은 거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집이 경매가 된다고 하니까 이 친구는 그냥 멘탈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후에 이제 임차인한테 임대인 김사기가 연락이 와요. 임대인 뭐 김사기입니다. 살고 계신 집에 뭐 좋지 않은 일이 생겨서 놀라셨죠 하면서 제가 사업을 뭐 확장하다가 채무가 생겨서 벌어진 일인데 제가 한 달 내로 해결해서 경매 취하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연락을 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일반 사람이라면 어떻게들 하죠? 애초에 그냥 날려버릴 놈이라면 나몰라라 배째라고 하겠죠. 그리고 전화는 당연히 안 받잖아요. 그런 사람들 전화 받겠어요. 근데 이 임대인 김사기 씨는 좀 달라요. 전화도 진짜 잘 받고 또 수시로 전화까지 해서 세입자한테 안심 케어까지 이제 시켜줘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안심할 리야 이제 없지만 그래 근데도 임차인은 김사기 말을 이제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계속 김사기가 이제 연락을 해주니까 나를 위해서 엄청 신경 써주고 있구나. 막 이런 생각에 김사기에 대한 신뢰감까지 이제 생겼다고 해요. 한편 이제 임차인 집에는 이제 뭐 법원뿐만이 아니고 우편물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날라와요. 배당 요구 신청하라고. 요새는 또 경매 회사에서도 우편물 진짜 많이 보내거든요. 아무리 뭐 영업이라지만 이제 도가 지나칠 정도로 하더라고요. 근데 혹시 그거 아세요? 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경매에 이제 관심 있는 이제 예비 입찰자들이 임장을 나오게 돼요. 경매 학원 같은 데서는 아예 단체로 오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어요. 어떤 이제 일부 막 몰지각한 사람들은 문 두들기고 집까지 막 보여달라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 이 너무 쓰레기통 같은 인간들이죠. 입장 바꿔놓고 보세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관심이 또 더 가는 매물들은 하루에 수십 명도 더 온다고 하니까 정말 짜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쳐갈 때쯤에 임대인 김사기한테 이제 만나자는 연락이 와요. 채권자 이제 나사기를 대동해서 같이 와요. 근데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임대인이 채권자 가지고 솔직히 데리고 임차인을 만나러 올 일이 있나요? 100% 이건 작업치러 오는 거예요. 100% 작업이에요. 김사기하고 이제 임차인 그리고 이제 나사기가 한 자리에 이제 만나요. 그럼 김사기가 이제 잘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뭐 도저히 채무 변제할 능력이 안 돼서 이 경마를 치아를 못 시킬 것 같다 하면서 연기를 막 시작해요. 막 연기는 막 알파치노급이래. 이 같이 온 이제 나사기가 앞에서 막 옆에서 막 펌프질을 또 엄청 쳐줘요. 나도 채권자 입장으로 이제 왔지만 뭐 임대인이 뭐 사업도 크게 했던 분이고 뭐 신용도 좋은 분인데 갑자기 기울었다고 뭐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도 뭐 이 자리 나오는 게 뭐 쉽지 않았다 힘들었다고 하면서 막 분위기 띄워주면 막 작업을 치는 거예요. 참고로 이 나사기가 언변이 엄청 뛰어나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이제 김사기가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 총 채권 이제 3,800만 원 중에서 이 내가 마련할 수 있는 돈은 이제 1,000만 원 뿐이다. 그 이상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마지노선이니까 임차인 이제 당신이 이 빌라 주택을 이제 매입을 해라 차라리. 그러면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잠깐만요. 이 객군이 애초에 분양받았던 신축 빌라 가격이 이제 얼마인지 아시나요? 1억 8천이에요. 그럼 전세 가격보다도 처음부터 2천만 원이 오히려 싸죠. 맞죠? 임차인은 전세 2억에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분양가보다 높은 금액에 전세 계약을 할 수 있었죠? 제가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부동산 매매를 이제 하게 되면 이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발생이 돼요. 중개업소를 통해서 이제 주택을 구입하면 이제 중개사님들이 실거래가 신고를 이제 대신 하게 되는 거죠.
등기부등본은 이제 열람해보면 이 주택을 얼마에 매입을 했는지, 이 근저당은 뭐 얼마나 있는지 아주 상세하게 등기부에 찍혀서 나오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이제 속일 수 있었을까? 그 답은 바로 이 매매 계약을 검인 계약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도 최초로 분양받는 매물들은 이 전부 검인 계약으로 이제 신고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준공 전에 계약으로 작성을 해서 신고를 하다 보니까 이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이제 함정인 거예요. 실거래된 가격이 등기상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매매 금액을 알 수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김사기가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받았다고 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계약서를 확인하면 되지 않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계약서라고 금액을 똑바로 썼겠어요? 분양하는 업체도 한통 속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고형 계약서 따로 쓰고 업계약서 따로 쓰는 이런 이중 계약서를 쓰게 되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다시 그럼 원점으로 돌아가서 김사기가 원래는 2억 8천에 나온 걸 깎아서 2억 6천만 원에 분양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머지 차액은 손해 볼 테니까 1천만 원을 뺀 나머지 채무 금액만 떠안은 채 이제 당신이 주택을 매입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뭐 손해 엄청 보는 거면서 넘기는 거고, 당신은 뭐 매입하면 오히려 돈 버는 거니까 막 그래서 겁나 설레발 치는 거죠. 이때 나사기가 이제 옆에서 한 번 더 썰을 풀어줘요. 지금 주택 매입하면 나도 내가 받을 돈 중에서 500만 원 빼줄 테니까 매수하라고 막 부추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냐고, 막 젊은 사람끼리 뭐 상부상조하면서 살아야지 뭐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이제 정신을 쏙 빼놓고 나니까 1차에는 그 빌라를 이제 매입을 하기로 해요. 그동안 이제 불안감에 잠도 못 자고 뭐 일도 꼬이고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픈 이제 마음도 결정하는데 이제 한몫한 거죠. 이전 이제 등기까지 한 임차인이 저한테 찾아오게 돼요. 상담 중에 이제 알게 된 내용이지만, 임차인은 이제 수개월이 지났어도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는 걸 전혀 인지 못했다고 해요. 오히려 사기라고 이제 알게 된 건 같은 건물 임차인, 다른 빌라에 살던 임차인들이 자신하고 내용이 너무나 똑같은 이제 피해를 봤다는 이제 얘기를 듣고서 이게 사기구나 하고 사기인지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건은 사기라고 혹시 느껴지시나요? 저도 처음에 이제 당한 분이 좀 운이 없구나 이제 생각했고, 뭐 한 건 문제 가지고 사기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가해자들이 거의 고난도의 이 지능범들이고, 이 연기력도 엄청 뛰어나서 이 속을 수밖에 없었고, 또 아마추어라면 좀 허술할 만도 한데 퍼펙트하게 얘네들은 완전 프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 분담 확실히 정하고, 이 전세금도 먹튀를 하고 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모여서 걔네들 쇼한 내용을 이제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보통 일반인이 이제 부도 내서 경매 들어오고 뭐 집을 손해보고 이 넘긴 것 같은 그런 작업에 아주 혀를 내둘렀대요. 그 행동들이 전부 이제 사기였다고 나중에 생각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어디서 누구한테 당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게 사기인 거죠. 하지만 이 사기 사건의 팩트는 또 있어요. 이 융자 없는 이 다세대들도 무조건 할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서두에서 본 것처럼 임차인 분께서 뭐 할 거는 다 했잖아요. 뭐 아까 전에 본 것처럼 뭐 전입신고했고 확정일자 받았고 뭐 점유하고 있고 근저당 다 말소했고, 근데 이처럼 가장 채권 만들어서 후순위로 경매 진행해버리면, 물론 뭐 선순위 채권인 임차인은 전세금을 보장은 이제 받는 위치에 있어요. 당연히 뭐 선순위니까. 근데 문제는 시간이죠. 과연 그게 이제 뭐 언제쯤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볼까요? 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 일단 분양가보다 이제 비싼 금액으로 이제 전세를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빌라는 이제 아파트하고 좀 달라서 막 금액이 이렇게 폭등하거나 막 가격 오름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또 집값에 거품이 이제 많이 껴 있어서죠. 그러니까 모든 분양 업체가 다 그렇지는 않아요. 정직하고 뭐 투명하게 사업하시는 업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분양받으신 뭐 실수요자 분들은 당연히 뭐 좋으실 수도 있고요. 그럼 전세금이 이제 현재 계약한 금액보다 이 계약 만료 시점에서 이제 더 떨어지면 이 새로운 임차인 이제 구하기가 또 더 힘들어요. 또 임대인이 만세까지 들어오면 이제 더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 건수처럼 원치 않게 이제 집을 사게 되는 이제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이 전세 대출도 이 신용 대출 개념이어서 자칫 임대인이 이제 하거나 타게 되면 대출 연장을 못해서 채무 불이행에 빠지는 경우도 수두룩하거든요. 이 강서구하고 은평구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이 대부분 그런 케이스란 말이죠. 자,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 사기꾼들이 이 모두 편취한 금액은
얼마일까요? 이 사기 금액 총 2억 3,800만원, 그 중에 이제 분양 금액이 1억 8천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이 2억 있어요. 나중에 이제 수소문 해보니 분양 커미션이 또 한 300 또 챙겨갔다 하더라고요. 그럼 계산해 볼까요? 2억 3,800만 원에서 김사기가 이제 지급한 금액 1,000만 원, 나사기가 이제 깎아준 금액 5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분양 커미션 300만 원, 그러면 2억 3,800만 원 빼기 1,800만 원은 2억 2천만 원 빼기 분양 금액 1억 8천만 원 빼기 4천만 원. 애초에 김사기와 나사기가 준 1,500만 원이라는 돈도 원래는 없는 거죠. 실체가 없으니까 원래는 없는 돈이에요. 사기꾼들이 한 건으로 편취한 금액은 모두 4천만 원이에요. 참고로 이번 이제 건을 조사하던 중에 밝혀진 건수만 약 27건 정도였어요. 피해 금액만 이제 얼추 밝혀진 것만 그러면 10억이 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밝혀진 금액만 뭐 이 정도니까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하면 뭐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연루된 사건들의 공범 수도 대략 한 7, 8명 정도더라고요. 한 팀으로 이제 움직이고요. 등기부를 보니까 이 채무자하고 채권자 이해관계인으로서 이제 겹치는 이름들이 이제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양자로 활동하는 이제 팀과 채권자로 이제 활동하는 팀, 이런 식인 거죠. 이들은 이제 서로 역할을 바꿔가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개쓰레기죠, 개쓰레기들. 아무튼 제가 이제 그 모은 자료들하고 피해 사실을 가지고 친한 동생이 이제 변호사로 있는 로펌에 이 사건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봤어요. 이 사건으로 피해 보상은 뭐 받을 수 있는 건지, 형사건은 뭐 가능한지 말이죠. 일단 답변은 받은 상태예요.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같이 단체로 고소를 뭐 진행하는 게 유리하다고 해서 지금 고소하고 사건은 진행 중에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문제의 전세 사기 사건 주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이 드세요? 저는 사건을 이제 당하지 않으려면 과연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제 생각은 이래요. 계약하시기 전에 최대한 그 집의 정보들을 많이 구하시고, 국토해양부 그 실거래 가격 사이트 들어가시면 그 분양 금액하고 임대 금액까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단 그 신축 빌라 첫 입주 매물은 알 수가 없어요. 이 서두에 얘기했지만 이 매매 전세를 동시 진행하다 보니까 토부 사이트에도 이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신축 빌라 이제 전세 첫 입주하는 거는 좀 피하는 게 좋아요. 이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 공급자들도 계속해서 사기를 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신축 빌라 전세 불매를 막 하게 되면 언젠가는 이제 다 없어지지 않겠어요. 만약 그래도 이 집을 이제 계약을 해야겠다 하시면 그 해당 지역 그 부동산 몇 군데 방문해서 정보 취합하시고, 아니 그 10군데 이상 방문하세요. 커피라도 사들고 가서 이것저것 아주 귀찮게 물어보고 진행을 하셔도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해도 늦지 않아요. 특히나 그 동네 그 부동산 대표님들 중에는 이 동시 패션 매물 있잖아요. 그 전세금하고 요거 분양 금액이 이제 동일하거나 더 낮은 것을 이제 칭하는데 아예 취급 안 하는 부동산 대표님들이 더 많아요. 특히나 그 연세에 있으신 분들은 직방 뭐 다방 앱들 뭐 이용한 뭐 광고 이런 거 아예 안 하시기 때문에 방문해야만 또 알 수 있는 숨겨놓은 그 알짜 매물도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다세대나 그 도시형 주택, 오피스텔 계약을 하신 분들은 보증보험은 이제 필수로 드셔야 되고요. 요새 뭐 허그나 서울 보증보험 등이 이제 대표적인 보험 회사잖아요. 꼭 가입하시기를 바라고, 예전보다 조건도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뭐 보험 들기도 아주 수월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대안이라면 이 다가구가 또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그 입주 조건으로 이제 살펴볼 거, 건물주분이 뭐 그 건물에 같이 뭐 살고 있는 매물이면 더 좋고요. 뭐 제가 활동하는 이 지역에도 다가구 주택 뭐 살려면 최소 건물주가 입주 안 해도 한 5억에서 10억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건물에 근저당 보증금이 있어도 내가 들인 현금까지 내버릴 집주인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집들이 해당이 되니까. 특히 그 2019년 이후부터 매매됐던 그 다가구들은 대출 승계가 안 된 매물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품을 잘 팔아보시면 안전하고 좋은 집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그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그 부동산 전문가를 찾아가셔가지고 상담하시고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고요. 보통 주변 지인분들이나 뭐 가족들하고 의논하고 해결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게 위로는 될 수 있어도 문제 해결은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무조건 전문가들하고 상의하셔가지고 해결 보세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순간 그 판단 미스로 인해서 손해보는 경우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러니 그런 실수 없도록
이 돈은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잘 판단하시리라 믿고요. 금일의 영상은 이제 새로운 전세 사기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 밖에도 이제 뭐 많은 사연하고 이제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건 이제 제가 다음에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뭐 다들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이제 좋은 주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영상을 제가 지금 사무실에서 원샷으로 찍다 보니까 좀 오토바이 소리나 차 소리 좀 시끄러워요. 그거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방송은 어떠셨나요? 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뭐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엔 좀 더 나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